잘 지내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오늘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지금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탐구 활동을 제시했었죠? 어떤 분야가 있을지, 아니면 연계된 분야들,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져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두 개 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제여서 그 얘기한 지 또 얼마 안 되고, 또 B시간을 통해서 이제 활동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이제 9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시간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발표 수업이 준비가 마무리가 된 상태일 텐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미비된 게 있으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7반하고 8반 같은 경우에는 B시간을 활용해서 잘 한번 조사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좀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고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는 귀납적,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그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서로 조금 비교해보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귀납적, 과학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용어가 한자여서. 자, 그래서 어떤 한자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어부터 살펴보면, 자, 돌아갈 귀에 드릴 납. 그래서 돌아 들어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란, 귀납이란 돌아 들어간다라는 뜻으로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해서 일반적인 원리로 돌아 들어간다. 그러한 탐구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은 생명 현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규칙성을 찾아내 결론을 일반화하는 탐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로는 세포설이라든지, 우리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세포설인데, 세포설이라든지 가젤 영양의 뜀뛰기 행동 연구, 우리가 가젤 영양의 뜀뛰기 행동 연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이러한 것들 통해 이러한 연구들이 귀납적인 탐구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의 순서를 살펴보면 생명 현상을 관찰해요. 자연 현상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탐구해 볼까 해서 그 관찰된 현상 중에 관찰할 주제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짜서 관찰을 한 다음에 실제 관찰한 그 결과를 종합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그런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젤 영양의 뜀뛰기 행동 연구에 대한 그 연구 과정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자연 속에 가젤 영양이 특이한 행동, 그 뜀뛰기 행동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젤 영양의 뜀뛰기하는 행동을 보고, 자, 이 가젤 영양이 왜 어떤 경우에 이러한 뜀뛰기가 일어나는지 한번 사실들을 쭉 보려고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하고 관찰을 통해서 이제 가젤 영양이 어떨 때 뜀뛰기를 하나 봤더니, 치타라든지 자기를 잡아먹는 그 천작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뜀뛰기 행동을 하는 그 현상들을 종합해 봐서, 천적이 나타났을 때 가젤 영양은 자기 주변에 천적, 포식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뜀뛰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걸 종합해서 결론을 얻게 되는 이러한 탐구 과정이 귀납적 탐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용어부터 살펴보면, 자, 펼칠 연에 풀어낼 역, 그래서 펼쳐서 풀어서 설명한다는 뜻.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떠한 주장을 먼저 세우고 펼쳐서 그거를 보충 설명한다는 그러한 탐구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펼쳐서 풀어낸다는 탐구 방법이 연역적인 탐구 방법. 자, 앞에 귀납적 탐구 방법과 좀 비교해 보면 귀납적은 여러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의 학설, 이론,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탐구 방법이고요. 연역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자세하게 풀어간다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떤 현상을 관찰하여 의문이 생기면 의문의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확인하는 탐구 과정이 필요한데 탐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해야겠죠. 설계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그 수행한 결과를 가설과 비교해서 탐구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면 그 세운 가설이 옳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종이에 울리네요.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탐구해서 결론을 얻게 된 다음에 본인의 그 결론만 가지고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또는 자신이 먼저 그걸 했다면 다른 학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일반적인 이론 그리고 성립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이 현상이 왜 생겨나는지 물론 귀납적인 방법에서도 왜 일어나는지 의문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현상들을 쭉 보고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제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서는 그 왜 의문이 생긴 데에서 그 왜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 보고 잠정적인 결론을 먼저 추측해 보고 그래서 그 과정을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데 가설을 먼저 세운 다음에 가설이 옳은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그 수행한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얻게 되는데 가설이 옳으면 결론, 옳지 않으면 수정해서 다시 탐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정리해서 도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자연 현상 중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 및 의문, 문제인식, 의문 제시 과정이 있고요. 어떤 현상을 관찰해서 의문을 가지는 단계가 됩니다. 이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본인이 먼저 추측한 가설을 먼저 세워요. 그래서 이 가설 설정 단계가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설 설정, 의문의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 이제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이 아니라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 가설이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 자, 그 수행한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이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이 옳은지 판단하는 과정. 그래서 옳게 되면 가설과 그 결과가 해석한 결과가 옳게 일치하게 되면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실험 결과 분석 후 가설이 옳다고 판단되면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옳지 않게 된다면 다시 가설을 수정해서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가서 가설을 수정하고 다시 그 수정한 가설대로 탐구를 설계한 다음에 반복이 되어지고요. 이제 옳은 결론이 얻어지게 되면 이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좀 반복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학자들의 내려진 결론과 비교도 해보고 또는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의 학설로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역적인 탐구 방법과 앞에 얘기했던 귀납적인 탐구 방법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가설 설정
단계가 먼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으로 구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크게 두 가지요. 귀납적인 방법, 연역적인 탐구 방법으로 구분이 되어질 때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느냐?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학설로 돌아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탐구 방법이기 때문에 가설 설정이 없어요. 그냥 현상들을 쭉 보고 종합해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일반적인 결론부터, 이론부터, 개념부터 제시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체화시켜서 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걔가 옳은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구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연역적인 탐구 과정에서는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이 옳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 과정이 수행이 되어지는데 이 탐구 과정 수행을 위해서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정이 진행될 때 탐구 설계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이제 탐구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볼 건데 먼저 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변인이라는 것은 실험 조건이나 결과와 같이 실험에 관계된 모든 요인을 변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독립변인, 종속변인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독립변인은 독립된 변인. 독립적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죠?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하고요. 자, 종속변인은 종속된 변인, 영향을 받는. 그래서 원인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해당하는 것이 종속변인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그 먼저 독립변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변인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독립변인 중에 여러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같이 확인하다 보면 얘가 A라는 조건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B라는 조건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A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A라는 조건만 변화시키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B, C, D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부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같이 막 변화되어지면 도대체 온도 때문인 것인지 농도 때문인 것인지 부피 때문인 것인지 알갱이의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건들만 변화시키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영향을 주는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인 중에 조작하는, 변화시키는 그래서 실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에 해당하는 것이 조작 변인, 조작하는 변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조작하는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반면 다른 요인들은 그러면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이런 변인들을 이제 독립변이 아니라 통제변 또는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변인이라는 것은 조작 변인 외에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으로 나머지 모든 변인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통제시켜야 되는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통제 변인을 통제시키는, 일치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변인 통제라고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실험을 할 때는 항상 대조 실험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돼요. 대조 실험을 설정해야 되니 대조 실험이라는 것은 아무 조작도 하지 않는 집단 대조군을 꼭 설정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떤 현상이 이 현상 때문에 이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알아보려면 그 요인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확인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하는 이 대조군을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 그러면 아무 조작도 하지 않는 집단이 대조군, 대조 실험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조작하는 그러한 집단도 있어야겠죠. 그러한 경우를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실험군은 조건을 변화시켜 조작 변이의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자, 대조군 다시 한번 실험군과 대조군, 실험군과 비교,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집단을 대조군. 그래서 대조 실험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자,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살펴봤던 귀납적인 탐구 방법과 연역적인 탐구 방법을 정리하면서 비교하고 이 탐구 과정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귀납적인 탐구 방법과 연역적인 탐구 방법. 먼저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전 현상들을 관찰하고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결론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서 생명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주제에 따라서 관찰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규칙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고요.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생명 현상을 관찰하다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의문이 생겨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먼저 얻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그 결과들이 나오면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마무리했고요. 자, 더불어서 자, 오늘은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그 단원의 마무리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 보충해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6페이지에 있는 1번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 26페이지 1번 보면 자, 화성 탐사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화성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그 행성 중에 하나로 예로부터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많이 추정되었던 유력한 그런 행성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성 탐사선을 화성에 보냈을 때 정말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화성 탐사선의 이름이 바이킹호였는데 그 바이킹호가 화성을 탐사하면서 일단 육안으로 관찰되어지는 생명체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작은 생물들 중에 혹시 화성의 토양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실험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실험과 오른쪽에 있는 실험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실험은 왼쪽에 있는 실험이 됐건 오른쪽에 있는 실험이 됐건 자, 이 실험에 자, 동위 원소가 쓰였어요. 방사성 동위 원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험 장치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가 나와 있는데 왼쪽 어깨 위에 숫자가 써 있네요. 자, 여러분들 탄소가 어떤 물질인지 어떤 원소인지 알고 있죠? 원자 번호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탄소의 원자 번호는 6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원자가 뭐죠? 원자는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못해도 다시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원자라는 것은 원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더 이상 원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러한 단위. 쉽게 얘기하면 원소의 입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나요? 원자도 쪼개질 수 있죠. 왜? 원자를 구성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원자는 중심에 원자 핵과 주변에 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자 핵은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가 없는 중성자와 그리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죠. 자, 그러면 양성자를 띠고 있는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수가 원자들마다 그 수가 동일하죠.
그래서 플러스가 2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2개. 그럼 상수에 대해서 중성. 그래서 원자들의 전기적인 성질은 중성을 띠고 있는데 각 원자들은 그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같은 물질이라고 같은 원소라고 하고요. 다르면 다른 원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어떤 애들은 하나씩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2개씩 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질 때 걔네들을 구분해서 번호를 매기죠. 번호를 매겨서 1번, 2번, 3번 하나씩, 2개씩, 3개씩 있는 애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6번이죠. 6번. 그래서 양성자 6개, 전자도 6개짜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원자들은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보통은 그 중심에 있는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고 전자는 질량이 아주 미미한데 중심에 있는 원자핵에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도 거의 보통은 같고 어떤 경우는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같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분하겠지만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의 개수가 6개, 중성자의 개수도 6개인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의 대부분을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 차지하기 때문에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12개짜리들이 보통의 탄소예요. 근데 얘는 왼쪽 어깨 위에 14라고 써 있네요. 그 원소 기호 분자식이나 원자의 그 기호의 왼쪽 어깨 위에 쓰는 이 숫자가 그 원자의 원자량을 표시하게 되는 것인데 얘는 12짜리가 아니라 14짜리네. 무슨 차이냐?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나 전자의 수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진 않아. 그래서 물질의 성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같은 원소라고 해요. 같은 원소. 근데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은 달라. 그래서 일반적인 12짜리에 비해서 14짜리로 무거운 애야라고 구분해주기 위해서 써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동위원소 중에 일부 원소들은 방사선을 내기도 해요. 그러한 애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방사능을 내는 그냥 똑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썼느냐? 얘네들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좀 얘가 쓰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화성 탐사선에서 화성 토양을 채취해서 어떤 장치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화성 토양에다가 넣고 이 장치에다 넣고 화성 토양을 이 장치에다 넣고 뭘 집어넣느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C14짜리가 포함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넣어주고 지금 램프로 빛을 비춰줬네요.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생명활동에 어디에 쓰이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또 빛도 있네? 빛을 이용해서. 그쵸? 식물이 광합성할 때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할 때 쓰이는 재료로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빛을 비춰주면서 광합성 해보라고. 근데 왜 이산화탄소가 넣은 것이 아니라 일산화탄소도 넣은? 혹시 화성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달리 이산화탄소 말고 일산화탄소도 이용할 수 있을까봐 그걸 같이 한번 어떤 걸 이용할지 모르니까 둘 다 넣어줘 봤고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고 충분한 시간 줬어요. 광합성을 충분히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기존에 넣어줬던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싹 걷어내요.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화성 토양 속에 존재하는 혹시 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충분히 광합성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는 얘네들이 있으면 얘네들 일단 싹 걷어내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라는 무기물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 거예요. 광합성 결과 유기물,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화성 토양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포도당을 만들지 다른 걸 만들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단정 짓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유기물을 만드는데 그 유기물은 C14짜리를 포함한 유기물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유기물, 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가열 장치를 통해서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얘가 여러분들 연료 같은 거 가열을 하면 얘가 이제 타면서 연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결과물로 또 이제 얘가 분해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가열하는 이유는 가열 장치를 통해서 가열해주는 이유는 얘가 혹시 화성 토양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들었다면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열하면 얘가 다시 분해되겠죠. 분해되면서 다시 원래 제공되었던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재료로 쓰였던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이때 C14짜리가 포함된 얘네들이 분해돼서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나올 때 얘네들을 C14짜리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이 방사능을 계측해보면 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화성의 토양 속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얘를 넣어주고 빛을 비춰주면 유기물이 만들어질 거다. 만들어진 유기물을 가열하면 다시 분해돼서 얘네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계측될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해봤더니 실제로는 방사선을 검출해봤더니 얘가 안 나왔어. 얘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방사능이 검출 안 됐다는 얘네들이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얘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유기물,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유기물이 화성 토양에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빛을 흡수하면서 얘네들을 재료로 해서 광합성 활동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얘가 안 일어났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실험은 화성 토양 속에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과 같은 생명현상 중에 광합성과 같은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 광합성과 같은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실험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 실험은요.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하는데 자, 이번엔 화성 토양에 뭘 넣었느냐? 마찬가지로 C14 동위원소가 포함된 영양소를 포함된 방사성 영양소를 집어넣어줬어요. 자, 영양소를 집어넣었다. 왜 영양소를 왜 줬을까요? 왼쪽 실험을 통해선 화성에는 유기물을 스스로 만드는 식물처럼 광합성 같은 그런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는 없어요라고 확인했어요. 그러면 동화작용, 식물과 같은 동화작용하는 생명체는 없지만 동물 같은 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동물은 스스로 유기물, 광합성을 못하니까 유기물을 만들지 못해. 하지만 어떻게? 그 필요한 유기물을 먹어서 섭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걔를 이용해 보라고 영양소를 집어넣어 줬어요. 영양소를 이용하라고요. 그러면 화성 토양에 이러한 영양소가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이 화성 토양 속에 존재하는 생물이 존재한다면 이 영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생물이 존재한다면 이 영양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분해하겠죠.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살아갈 텐데 분해하게 되면 자, 이 영양소는 동위원소가 포함된 C14라는 동위원소가 포함된 유기물이기 때문에 얘가 분해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 혹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보통 음식물을 먹고 얘를 이용하면서 그 활동을 호흡이라고 했죠.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방출하는데 이때 그게 화성의 토양 속에서 이산화탄소 말고 일산화탄소도 방출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얘네들이 나올 때 C14짜리가 왜 넣어준 게 C14짜리니까 걔가 포함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얘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넣어주고 나오는지 계측해봤어요. 방사선을 계측해봤더니 얘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얘가 방사능이 계측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얘가 나오지 않았다. 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화성의 토양 속에는 이 영양소,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영양소가 포함된 얘를 이용하는 이화작용을 해주는 동물과 같이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결론을 그래서 왼쪽 실험을 통해서는 식물과 같은 동화작용하는 생명체
잘못 눌렸어요. 자, 왼쪽에서는 식물과 같이 동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는 실험이고요. 오른쪽에서는 동물처럼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실험이고요. 그럼 이 두 실험 공통적으로 생명현상의 특성 가운데 어떤 생명현상의 특성을 가지고서 어떤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실험이 될까요? 그렇죠. 생물의 특성 중에 물질 대사의 여부를 통해서 생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얘네가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이라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책에는 왼쪽 오른쪽만 나와 있지만 어떤 자료에서는 영양소를 넣어줄 때 방사성 영양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 유기물, 일반 영양소를 넣어준 경우도 있어요. 일반 영양소를 넣어주게 되면 얘를 이용하게 되면 어쨌거나 일산화탄소가 됐건 이산화탄소가 됐건 얘네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이 방사능을 계측해봤자 얘네들은 방사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방사능을 계측하면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어떻게? 그 경우에는 만약에 얘를 넣어주고 얘네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비율이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니까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해서 결과가 여기서는 지금 방사선을 계측했는데 여기서는 기체 성분비를 비교해서 기체 성분비를 분석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체 성분비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얘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분해해주는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두 가지, 귀납적인 방법, 연혈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한 화성 탐사 실험까지 좀 확인해봤어요. 물론 이제 단원 마무리하는 나머지 2번, 3번 내용들도 여러분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내용들도 시간이 되면 좀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생명과학의 2회 단원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등교하게 되면 사람의 물질 대사,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죠. 1단원은 오리엔테이션 단원이라고 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맞춰지게 되고 이제 생물의 특성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그중에 이제 사람의 물질 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 온라인 수업도 잘 듣고요. 탐구 활동, 발표 수업도 좀 잘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건강관리, 건강유지 위해서 항상 잘 개인 위생관리라든지 건강관리 잘 하고 더욱이 또 우리는 학생으로서 학생의 부분, 학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주어졌으니까 쉬지 않고 공부만 하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알차게 보내면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보람 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우리 밝은 얼굴로 만나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 안녕.